정확하게 말하면 개인과 사회 구조 또는 사회 체제 간의 갈등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때 이게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와요. 갈등으로 나오는 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우리 조선시대에 쓰여졌던 홍길동전이에요.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갈등하는 대상은 왕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뭐야? 바로 신분제라고 하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사회체제죠. 사회체제. 허균이라고 하는 작가는 우리는 흔히 그냥 홍길동전 쓴 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은 허균은요.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봤을 때 가장 근대적인 평등사상, 공정사상을 외쳤던 최초의 사상가예요. 실은. 근데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 우리가 널리 좀 광고를 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도 허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 특히 허균의 호민론, 적어놔. 호민론. 다음에 유제론. 허균의 호민론. 유제론. 요 두 개의 글은 비문학 독해의 고문 독해로 자주 올라오는 글이에요. 이 호민론과 유제론도 호민론은 내 블로그에 없어. 내가 기억해. 유제론은 있어. 호민론은 그냥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럼 나와요. 금방 찾아줘요. 호민론, 유제론 언젠가 우리 유제론은 여기 교과서 지문 있죠? 여기 있어요. 전문이. 문제도 있을 거야. 호민론은 언젠가 우리가 여기서 풀 거야. 나올 거예요. 이제 기출문제에. 이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현대소설의 거의 70~80%가 흔히 문예사조상으로 사실주의 소설, 리얼리즘 소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실주의라고 하는 거는 미술에도 있지만은 사실주의는 원래는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게 사실주의야. 그림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사실주의야. 소설도 원래는 그렇게 출발했는데 이 사실주의가 우리나라에 1930년대에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를 해요. 근데 1930년대가 언제야? 일제강점기야. 그러니까 우리 소설가들이 묘사하는 우리 사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늘 부정적이고 늘 암울하고 늘 모순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지. 거기까지만 가. 소설가들은 묘사하는 데까지만 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소설을 통해서 보고 그걸 비판하고 그걸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야? 독자야. 그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이 작품은 바로 도시 빈민 계층이었던 인력거꾼 김첨지를 축으로 그 당시 일제강점기 당시에 도시 빈민 계층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설렁탕 하나를 못 먹고 죽어가는 그 부인 그 모습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은 설렁탕이 비싸. 그죠? 설렁탕 지금 돈 10,000원씩 해요. 근데 실은 설렁탕이 예전에는 서민 음식이었어요. 네. 얼마나 서민 음식이었냐?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있잖아. 경찰서나 검찰청 끌려가면 설렁탕 줘. 죄인들 설렁탕 주는겨. 그 정도로 서민 음식이었어. 근데 그것조차도 못 먹고 죽어가요. 그 작품이면. 우리가 그 작품을 볼 적에 뭘 느껴야 돼? 이렇게 힘들었구나. 일제강점의 빈민층들이. 잘 사는 사람들은 일제가 지배를 하던 누가 지배하던 별로 안 힘들어. 잘 사는 사람들은. 그죠? 이 흙수저들이 힘들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거의 암울한 역사였어요.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도 해방이 안 왔어.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은 소련이, 이 남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발발이, 그리고 이승만이 독재를 해. 4.19로 때려 부셔놨더니 5.16 군사 쿠데타로 또 박정희라는 인간이 한 20몇 년을, 29년이죠 무려, 독재를 해. 내가 초등학교 때가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됐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박정희가 죽었어.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세뇌를 당했냐면 대통령은 박씨만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너 커서 뭐 될래? 그럼 대통령이요 해야 되는데 우리 세대는 뭐라고 대답할게? 박 대통령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정도로 세뇌를 당했다니까. 1970년대 72년도 상장을 보면 제 상장을 보면요. 2년도, 3년도, 4년도 이때 유신 할 적에 위 학생은 유신 정신에 투철하고 이렇게 나가 상장이. 그러고 나서 이제 박정희가 죽고 잠시 민주화의 봄이 오는가 했더니 또 전 꼴통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이후에 정말 국민들이 선거를 했는데 전 꼴통의 수하인 노태우가 이런 역사가 거듭됐다고. 솔직히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은 정유라를 보면서 조민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죠. 그죠? 아직까지도 우리한테는 봄이 아니야. 바로 그런 것들, 사회의 어두운 면들, 우리 사회가 어두운 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많이 파헤치는 소설이 나타나기 시작. 그게 바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우리 한국만이 갖고 있는 사실주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소설 중에는 사실주의 소설이 많고,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되는 소설은 사실주의 소설이 많고, 그래서 출제되는 시는 민중저항시가 많은 거예요. 사실주의 소설하고 비슷한 시가 바로 민중저항시예요, 결국에는. 어차피 사실주의도 누굴 그려? 민중계층을 그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꾸준히 특히 우리 공시에는 사실주의 소설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소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갈등 중심의 소설들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 특히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김정한이라고 하는 작가가 밑에 보면 나와. 이 양반은 인물과 사회 구조, 체제 간의 갈등 중에서도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 즉 흑수저와 금수저의 갈등을 1940년대부터 그려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양반의 사하촌이란 소설과 모래톱 이야기란 소설은 아주 유명한, 시험 문제도 자주 근데 유명하면 시험 문제 잘 올라온다는 거죠. 김정한 그러면 뭐야?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 결국 계층 간의 갈등도 뭐가 잘못되어 있어서 사회 체제가 사회 구조가 잘못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에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특히 신화, 전설 이런 데 많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나라는 유독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을 다루는 소설이, 현대 소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예요. 희한하게도. 왜 그러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운명론자들이 많아. 좀 더 쉽게 말하면 팔자주의. 팔자야. 우리가 상갓집에 가가지고 누가 돌아가셨대. 요 길 건너 저 청고 바로 위에 있는 한샘학원이라고 있어. 거기 원장이 나보다 4살인가 위여. 나랑 한때는 같이, 나는 국어선생, 지는 물리선생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이 양반이 좋은 건 다 찾아먹고, 좋은 운동은 다 하고 다녔어. 그리고 항상 후배들 만나면 맨날 운동하라고, 건강 챙기라고 하던 양반이 한 달 전에 운동하고 집에 들어와 샤워하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요. 소식이 왔는데 믿기지가 않아. 우리끼리 그래서 전화통화하면서 그 인간이? 그 인간이 죽었다. 말 같은 소리 좀 해라. 지금 만우절도 아닌데 왜 거짓말하냐. 내가 이제 소식 전하는 선배한테. 그랬더니 그 선배 같은 또래야. 진짜야.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술 먹고 갔는데 나한테 건강하라고 하더니 소식이 왔어. 걔 와이프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게 가가지고 이제 처음엔 안 됐다 하지. 그러다 이제 끝에쯤 가면 아휴 참 인명은 제천이요. 팔자지 뭐 그게. 그러고 덮어. 그러니까 슬픔도 덮어. 괴로움도 좀 덮어가.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무슨 주의? 체념주의. 그래서 사람과 운명이 떠. 다이다이 씹어. 한판 떠. 맞짱 떠. 누가 이겨? 항상 운명이 이겨요. 그래서 이런 소설들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인생에 역행하지 말아요. 순응해가면서 살아가요. 주어진 운명, 우리한테 주어진 거에 순응해가면서 살아. 이런 교훈을 주는 작품들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김동리의 역마.
다음에 아까 내가 액자식 소설로 유명했다고 알려져 있는 김동인의 배따라기.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 영마는 늘 출제 비중이 높은 그런 작품이죠. 꼭 이거는 제 그 블로그에도 전문이 다 수록돼 있으니까 돼 있을 거예요, 작품이. 전문을 다 읽어보세요. 하여튼간 국어는 첫째 뭐 하는 과목? 읽는 과목이야, 읽는 과목. 자, 다음에 기타의 갈등 구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배경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문체 역시 그냥 한 번씩 읽어보세요. 다음에 어조도 역시 읽어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거라. 굳이 설명할 이유가 별로 나는 필요성은 못 느껴. 그랬더니 한 학생이 어떤 학생이 저기 가가지고 종합반 앉아서 이해가 안 가요. 저 선생님이요. 여기는 그냥 읽어보라고 지나가. 난 수업 못 듣겠어요. 그리고 그냥 1시간 듣고 나갔대야. 그 학생이 이제 처음 여기 단과 들어와서 나를 잘 못 본 거지. 나에 대해 잘 이해를 못 한 거지. 그죠? 굳이 시험 문제 안 나온 걸 그걸 끌어안고 내가 설명할 이유가 할까? 봐. 지들도 싫어하면서. 자, 시점과 거리. 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사제지간의 연이 없구나. 이 사제지간의 연도 이거 굉장히 큰 인연이야. 이거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제자가 될 줄 상상이나 했어요? 몇 개월 전까지? 나도 상상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오리라고는. 이게 얼마나 큰 인연이야. 자, 시점. 이제 내가 얘기했죠. 소설 문제에 나오는 건 뭐야? 사건, 인물, 갈등, 다음에 시점. 제일 잘 나와. 제일 잘 나와. 시점이 제일 잘 나와. 서술 방식. 그러니까 서술 방식.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소설을 주고 다음 작품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설명, 머무는 문제. 소설 방식. 시점하고 생각나야 되는 게 뭐야? 말하기, 보여주기. 이거 생각나면 돼요. 그때 시점. 내가 이 시점만큼 영어로 설명을 해요. 영어가 훨씬 쉬워, 이해하기가. 자, point of view. view 뜻이 뭐예요? 본다요, 본다. 영어 공부 쉽게 하세요. 뭐 이렇게 어렵게. 본다. 포인트. 예, 지점, 위치 이런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행을 가면은 사진 찍기 좋은 곳, 풍경이 좋은 곳, 뭐라고 써 있어? 영어로 뷰 포인트 써 있어. 그래서 보는 자리, 보는 지점, 보는 위치. 누구의? 그렇죠. 서술자의. 자, 연준이가 10번 대답하면 8번 들이대는 친구야, 이 친구가. 근데 지금 10번 대답하면 8번을 맞추잖아요. 반복 수업을 반복해서 듣더니. 이게 반복학습의 효과요. 난 이 친구 보면요. 되게 보람이 있어. 이렇게 늘어가는 게 보이잖아, 이렇게. 자, 서술자의 뭘 따지는 거? 위치를 따지는 게 시점이야. 그때 서술자가 작품, 그렇죠? 작품 안에 위치해 있냐, 작품 밖에 위치해 있냐. 둘 중에 하나 일단. 이때 서술자가 작품 안에 위치해 있으면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된다는 얘기야. 그때 서술자가 등장인물로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등장인물로? 나라는 등장인물로 나와. 항상. 그래서 이런 시점을 뭐라고 그래? 1인칭이라고 그래. 1인칭.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다가 처음에 딱 보니까 나라는 단어가 딱 보여. 몇 인칭? 1인칭. 주인공 관찰자? 10편 중에 9편이 관찰자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흔하지가 않아요. 아까 그 날개 같은 그런 작품 있죠? 그런 작품 이외에 별로 없어. 그러니까 10편 중에 1인칭 시점이 나와서 10편 중에 8편, 9편은 거의 관찰자예요. 나라는 사람보다 먼저 나오는 놈이 있어. 그러고 나서 내가 나와. 그럼 먼저 나온 놈이, 그 놈이 주인공이야. 그럼 내가 걔를 보고 쓰는 거야. 그죠?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하고 안 나와, 뒤에 잘. 다른 등장인물들이. 자, 아무튼 간에 1인칭이고, 1인칭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내 얘기를 해. 1인칭 주인공. 내가 다른 등장인물 얘기를 해. 즉, 다른 등장인물이 주인공이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부르죠.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한테 얘가 그러는데 이런 거래 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내가 얘한테 내가 경험을 직접 해봤는데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는 전자 쪽의 얘기를 더 믿을까? 후자 쪽의 얘기를 더 믿을까? 당연히 후자 쪽의 얘기를 믿겠죠. 내가 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이거 실화 같아. 이거 실화냐? 이런 느낌이 오는 소설들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마치 소설자가 직접 경험한 듯이 써. 그러니까 진짜 실화 같아. 근데 다 허구야. 소설은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드라마 믿지 마세요. 영화 재미로만 보세요. 그냥 대신 지금도 하고 있나 모르겠지만 보면은 KBS 1TV에서 가끔씩 그 역사적 고증을 아주 잘한 그런 사극을 할 때가 있어. 전통 사극. 뭐 불면의 이순신, 무슨 뭐 대왕 세종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은 거의 80%가 실화야. 그거는. 왜? 그거는 역사책을 고증해가지고 이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외의 역사물들, 드라마 다 재미로만 보세요. 자, 다음에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작품 바깥에 있어. 안에 안 나타나. 그럼 나라는 등장인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때를 우리는 3인칭이라고. 3인칭에는 두 종류가 있어. 3인칭 전지적 작가가 아니라 실은 이 명칭이 잘못된 거예요. 전지적 서술자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지적 서술자라고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처음에 전지적 작가라고 부르면서부터 이게 명칭이 잘못되기 시작. 작가는 작품에 개입할 수도 없거니와 작가하고 작품 별 관계가 없어요, 실은. 작품과 관계 있는 놈은 누구야? 서술자예요, 서술자. 그러니까 다음에 3인칭 관찰자. 두 종류가 있는데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는 주인공이 누가 됐냐에 따라서 시점이 정해지는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뭐에 따라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알 수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알 수 없다. 관찰자 시점. 그러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모든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묘사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요. 그런데 관찰자 시점은 설명을 안 돼. 직접 설명을 안 돼. 그러니까 관찰자 시점은 무조건 등장인물들의 행동, 대화, 이런 외향적인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것만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미리 말합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은 100% 보여주기. 보여줄 수밖에 없어. 딴 거 못해. 이 서술자가. 전지적 모든 것을 알고 있다요.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나는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나야, 나. 가끔씩 그런 말을 해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널 어떻게 하니? 빙신 육각을 떨고 앉았네. 지가 왜 저를 몰라? 그럼 살지 말아야지, 그죠?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건 뭐요? 나요. 아무리 사이가 가깝고, 아무리 뭐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해도, 그럴까요? 옆에 배우자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어떡하라고 그거를 몰라. 사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대. 자, 그러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냐면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나온 모든 등장인물은 뭐야? 1인칭 주인공이야.
서술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얘는 한 사람 나만 알아. 얘는 나오는 등장인물 다 알아.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이 모든 등장인물로 출연하는 시점이 뭐예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비슷해. 성질이 비슷해. 요렇게 비슷할 것 같으지? 아니요, 이렇게 비슷해요.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나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죠. 서술자, 그죠? 서술자 나는 나를 알아. 근데 내가 관찰하는 주인공은 모르죠. 계십니까지는 몰라. 그럼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주인공만 딱 떼어가지고, 주인공에 해당하는 놈만 딱 떼어가지고 다 모아놓으면 뭐가 돼?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래서 얘랑 비슷하다고. 좀 이따가 어떻게 왜 비슷한지는 나와 또. 근데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비슷할 것이다. 아니요, 오히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는. 자, 봅시다. 이제 시점 설명했고, 서술자 설명했고, 서술자의 위치 설명했고, 서술자의 태도도 설명해서 읽어보시면 설명한 거예요. 시점의 종류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인공 나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으로서 주동인물 나의 내면 세계를 제시하는 데 효과적이고 독자에게 신뢰감과 친근감을 부여할 수 있고 그저 믿을 수가 있거든. 다음에 인물과 독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뒤에 가면 거리감을 따지는 게 있는데 인물과 다음에 독자. 인물이 누구야?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누구야? 서술자야. 그럼 얘가 독자들이 잘 믿는다고 이 시점을,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얘기는 서로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지. 안 믿으면 멀다는 얘기고. 그래서 거리를 따질 때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 예. 그 다음 가까운 거, 예. 그 다음 가까운 거, 예. 그 다음 제일 먼 거, 이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대상과 독자를 따질 때 거꾸로 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순서가 항상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간다고.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나중에 거리감에 관한 설명할 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 그건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요것만 외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거꾸로 가든가. 자, 다음에 거기에 주요한 소설 이상의 날개, 김유정의 봄봄 동백꽃, 염상섭의 만세전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다음 1인칭 관찰자 시점. 뭐 나머지 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주요 작품 봅니다. 윤홍길의 장마,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작품이죠. 무지도 아니라 무지. 금년에도 한 번 나왔지요, 이거. 다음에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 아까 얘기했었죠. 다음에 현진관의 빈처럼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 고향 아까 나왔던 작품이고, 윤홍길의 장마가 무지하게 중요해서 2번 나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런 작품들이 1인칭 관찰자 시점. 다음 3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을 대표하는 단어 바로 객관적. 혹시 시점 문제가 떴는데 선택지에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보여. 하여튼 간에 무슨 시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떴는데 선택지에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하여튼 보여.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냥 그거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설명하는 내용이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은 객관적이다. 맞아, 틀려? 무조건 틀려. 3인칭 관찰자 시점만 객관적인 거예요. 다음에 극적이고, 극적이려면 말하기 기법을 써야 돼? 보여주기 기법을 써야 돼? 자, 아까 희곡이나 시나리오가 극이라지, 극본. 그럼 말하기와, 희곡과 시나리오는 소설을 100% 뭐로 쏘는 거다? 보여주기로 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극적이라고. 다음에 객관적이고.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서술자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엄청나게 많아. 서술자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별로 없는 거. 무조건 잘 개입하는 거. 예, 이쪽.
개입하기 힘든 거 이쪽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거. 예.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현대 사실주의 소설에 많이 쓰인다. 예, 황순원의 소나기, 현진권의 술권하는 사회, 이범선의 오발탄, 이문열의 금시조, 염상섭의 두파산 다 공부해놔야 되는 작품들입니다.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 리을 고대 소설과 장편 소설에 많이 사. 우리나라 고대 소설은요 100%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냥 안 따져도 돼. 우리나라 고대 소설은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왜? 여러분들한테 소설 한 편씩 써갖고 와라고 숙제를 주면 안 되겠지, 그지? 뭐 써올 리도 없겠지만 하여튼 와 그러면 이제 써왔다고 쳐.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90%는 무슨 시점으로? 그 다음 10%는? 이거 없어. 이거 힘들어요, 쓰기가. 그러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 쓰기는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건 프로 소설가들도 힘들어요, 이거는. 김만중의 구운몽, 염상섭의 3대, 다음에 채만식의 태평천하,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이런 작품들은 꼭 공부가 돼야 되는 작품들입니다. 거리,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거리. 이거는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 그냥 외워. 자, 2번 보세요. 서술자, 대상, 독자의 관계에서 대상을 중심으로 볼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주인공 맞지? 그러니까 서술자와 대상의 거리가 거의 없어.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스타트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 순서가. 다음에 3번에 보면 독자 입장에서는 대상과 독자의 거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가장 멀대요. 그럼 거꾸로 어디가 가장 가까워? 여기가. 그럼 여기서 스타트하면 어떻게 가? 이렇게 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스타트 하는 데를 알려줘. 시험 문제에서. 이쪽인가 이쪽인가를. 실은. 그러니까 알려주는데 그걸 이해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알려주면 여기서 스타트가 되면 어떻게 돼? 이 순서로 간다고. 여기서 스타트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거꾸로 이 순서로 간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것만 이 순서만 알고 있으면 돼. 이렇게. 근데 어디가 시작점이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 거리에 관한 문제는요. 함부로 못 내요. 왜? 너무 어렵거든. 그런데 내긴 내는데 어떻게 내? 시작점을 알려줘. 얘를 하나 들어줘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들어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스타트하면 이렇게. 여기서 스타트하면 이렇게. 요 순서로 잡으면 돼요. 만약 나온다면. 다음 서술 방식. 서술 방식은 말하기 방법과 보여주기 방식이 있는데 말하기 방식과 보여주기 방식은 크게 구분하면 눈으로 보여. 하나는 말하기는 주로 서술체. 보여주기는 거의 100% 대화체. 그런데 항상 그런데 말입니다. 그죠? 말하기 서술체 중에 상황 또는 대상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보여주기야. 대화체가 아니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가 늘 얘기하는 메밀꽃 필 무렵의 앞에 첫 부분. 메밀꽃 필 무렵의 주인공인 새 장돌뱅이 허생과 다음에 허생의 아들로 추정되는 동이 다음에 조선달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약간은 이지러진 보름달이 비친 하얀 메밀꽃밭을 걸어가는 이 세 명의 장돌뱅이의 그 풍경이 엄청나게 서정적으로 낭만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새카만 남자 셋이 가는데 뭐가 그렇게 낭만적이야. 거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돌뱅이들은 예를 들어서 청주 육거리 시장이 3일 8일장이야. 저 내수장이 4일 9일장이야. 그럼 3일날 여기서 장사를 하고 낮에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당나귀 끌고 짐 거기다 싣고 걸어서 밤새 내수까지 걸어가야 돼. 내수에 도착하면 청주에서 내수까지 걸어가면 5시간은 걸리겠지? 하여간 그러면 잠을 언제 자? 내수 가서 잠깐 토막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해 뜨면 이제 또 좋은 자리 맡아야 되니까 빨리 가서 자리 맡고 장사 시작해야지. 그것도 그 다음 날은 어디로? 미원장으로 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밤에 이동하는 게 그렇게 낭만적일까요? 이 장돌뱅이 입장에서 본다면 그 길은 고생길이야.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그 풍경을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서정적으로 보여서 지금 평창에서는 춘천 쪽에서도 하지만은 평창 이쪽에 가면 지금도 메밀꽃 축제를 해요. 그것도 보름달이 떴을 때 밤에. 거기 가면요 당나귀 저 뭐 동상 하나가 있어 조그만한 게 그리고 거기서요 이 그 장돌뱅이들이 주로 입고 다녔던 그 의상을 대여해줘요. 1,000원씩 받고 잠깐 한 10분 있는데 사진만 찍을 거니까 그래서 두세 명씩 가가지고 그 옷 입고 그 저 당나귀 동상에 끈 잡고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 그 뒤가 메밀꽃밭이거든.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세 사람한테는 고생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굉장히 낭만적이야, 느낌이.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 그러니까 대화는 하나도 없어, 거기 보면. 그래도 묘사는 그려내는 거잖아.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그림이야, 귀로 듣는 게 그림이야. 눈으로 보는 게 그림이야. 그러니까 서술체래도 묘사를 해놓으면 보여주기야, 말하기야, 보여주기가 돼요. 그거 꼭 체크해야 돼요. 다음, 말하기 기법의 특징, 요약적 제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다. 우리나라 드라마, 특히 일일 드라마, 맨 마지막 회 끄트머리 끝나기 3분 전, 꼭 1년 후, 3년 후, 그죠? 꼭 나와. 그리고 꼭 가족 사진을 찍어. 옛날에는 팡 하고 터지는 가족 사진 찍더니 요즘에는 좀 발달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팍 찍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 보면은 그러니까 그새 3년이 다 가버린 거예요. 소설도 가능하죠. 3년 동안 별일이 없었어. 별로 쓸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딱 세 글자면 끝나. 3년이가 3년 후. 요약을 한단 말이야. 말하기는 최대한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도 어떻게 압축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여주기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을 그대로 다 보여줘야 돼. 대화는 대화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다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제시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므로 보여주기는 단점이 뭐야? 사건 진행 속도가 느려. 하지만 반대로 장점은 생동감이 있고 현장감이 있는 표현이 가능해. 다음에 화법으로 친다면 말하기가 간접 화법이고 다음에 보여주기는 직접 보여주니까 직접 화법에 속하는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학생들이 가끔씩 질문을 해요. 선생님, 직접 제시가 말하기예요? 보여주기예요? 간접 제시가 말하기에 보여주기예요? 도대체 어디서 배웠길래 이렇게 질문을 할까? 그래서 책 좀 갖고 와봐 그랬더니 그 책이 그렇게 돼 있어. 아무 기준도 없이 근거도 없이 말하기는 직접 제시, 보여주기는 간접 제시 이렇게 써 있더라고. 이 책 이렇게 책이 없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여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 환장해요 아주. 그 합격률 최고 2위일 수밖에 없어. 광고를 그렇게 해대요. 솔직히 에듀윌 공단기 이런 방송 인강 한 달 또는 하여튼 한 달이라도 수강하는 학생이 있나 봐봐.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시작점이 거기거든 일단은.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실강으로 오는 대부분 다 그래. 그러면 한 달이라도 수강을 했어. 그래놓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그 수강했던 사람들을 다 일일이 연락을 해. 걔네들이 합격됐냐 안 됐냐. 최고 1위지 그러면 당연히 다분 다 그 합격한 애들은 한 달이든 뭐든 간에 조금이라도 들은 애들 아니야. 무슨 과목 한 달이라도. 그럼 수강 한 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률이. 그걸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참 난 이해가. 여러분들 안 믿지? 자, 뭐냐면요. 등장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라는 기준이 있을 때, 성격. 말하기는 서술자가 직접 설명을 해. 얘 성격은 이래, 이렇게. 어디서? 이건 가능해. 여기서도 서술자는 본인은 가능해. 내 성격은 이래라고 설명할 수 있어.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다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 심지어 뭐까지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알아.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다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런데 관찰자는 안 돼. 그래서 관찰자는 100% 보여주기. 그래서 성격 제시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말하기가 직접 제시고 보여주기는
간접 제시예요. 즉 보여주기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독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 등장인물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니까 얘는 이런 성격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미루어 짐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간접이지. 그런데 장면을 제시한다. 장면은 보여주기가 직접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제시예요. 하지만 말하기는 쉽게 말하면 라디오 중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갔다가 한번 건너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말하기가 간접 제시가.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직접 제시가 되고 간접 제시가 되는 거지, 무조건 직접 제시, 무조건 간접 제시 틀려요. 이렇게 문제도 안 나오고. 넘어가서 소설의 주제. 선생님 주제 중요하자. 중요하지요. 근데 읽어봐. 그리고 중요한 작품 있죠. 여러분들 좀 이따 내가 체크해 줄 거야. 이 중요한 작품들은요, 주제를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설명문 다음에 논설문 같은 비문학이나 시가문학 같은 경우는 주제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서사문학은 주제를 묻는 문제가 많이 안 나와. 근데 어쩌다 나오면 맞추긴 해야 되는데, 왜 주제를 묻는 문제가 잘 안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소설은 발췌를 하잖아요. 그죠? 발췌된 약간의 부분 가지고 그 작품 주제를 물어볼 수가 힘들지. 근데 나와리 공시에는 또 그렇게 해. 그러면 유명한 작품들은 주제를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여튼 간에 시험 봐서 합격하려면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부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서서히 사라지고는 있어. 옛날에 심지어는 어느 정도 문제까지 나왔냐. 작품과 작가와 작품명을 선택지에 써줘. 다음 중 주제가 다른 거. 다음에 지금도 서울시 문제 그런 게 나와. 현대소설 작품하고 작가명을 써줘. 다음 두 번째로 쓰여진 작품. 이게 국어 문제예요. 이게 서울시는 지금도 그게 나와요. 그게 그런 문제가. 서울시 시험 보지 마. 하긴 뭐 서울시도 지방직이죠. 그죠? 서울에서만 보는 거니까. 자, 거기 보면은 그 작품만 봅시다. 작품만. 밑에 어조를 통한 주제 파악에서 박지원 작품 무조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호질. 이 호질도 금년에 2개인가 3개 직렬에서 내가 본 것 같아. 문제 쭉 보면서. 다음에 채만식의 태평천하. 다음에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다음에 넘어가서 하근찬의 순환이대. 다음에 김만중의 구운몽. 황순의 소나기는 너무나 많이 나왔대. 이건 한 30년 전에 많이 나왔어. 다음에 김유정의 동백꽃,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뭐 전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지. 다음에 소설의 갈래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고대 소설의 갈래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이게 읽어보시면은 내가 얘기했던 그런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다음에 8번의 어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소설 문제는 딱 나오는 게 뭐가 있다고? 소설의 삼총사, 사건, 인물, 갈등, 시점, 말하기, 보여주기. 서술 방식. 그리고 뭐? 어휘. 어휘. 서사문학 문제에는 고어, 한자어, 특히 고대 소설에서. 다음에 토속어, 사투리, 현대소설, 특히 사투리를 무지무지하게 잘 쓰는 김유정, 이효석 이런 작품에서. 거기 보면 짜장이 나와. 짜장. 먹고 싶다. 근데 짜장면집 다 문 닫았다. 대전에 가면 24시간 하는 짜장면집이 있는데. 짜장. 다음에 순우리말, 고유어, 이런 거를 이제 소설 지문을 주고 밑줄을 쳐놓고, 단어마다 밑줄 쳐놓고 이 단어의 뜻을 묻는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설 읽을 적에 그 모르는 단어 있으면 꼭 찾으세요. 준비 항상. 어휘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 물론 우리 그 문법책 2권에 보면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그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단어들이 다 수록이 돼 있는데, 그거 설명을 내가 해봐야 소용없지. 뜻 읽는 건데, 여러분들 비싼 교육비 주고 와가지고 내가 그거 읽고 앉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건 해야지, 자꾸. 자,
소설론 그 전에 종합반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작가가 중요하면 작가 이름 부르고 작품이 중요하면 작품 이름 부르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큰 소리로 따라 해가면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문제, 김동리, 영마, 다음에 실제 김동리 작품이 무녀도, 황토기, 등신물 이런 작품들이 예전에 전통적으로 잘 나왔던 작품이 최근에 잘 안 나와요.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작품 영마야. 다음에 김동인, 배따라기, 예. 거기 나오는 태영, 요런 정도. 다음에 열린 사회와 그적들, 자전거 도둑. 특히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은 주의해야 됩니다. 예, 김소진 씨가 여류 작가인데 현재 생존해 있는 여류 작가예요. 아직까지 우리 공시에 나와본 적이 없어. 근데 최근에 이 자전거 도둑이 수능에 뜨기 시작을 했어요. 준비해야지, 그지? 이런 선생이 있으면 알아봐. 예상 문제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음에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나는 1964년 부산 1964년 봄에 난 태어났어요. 다음에 무진기행, 다음에 어둠의 혼, 중요한 작품입니다. 다음에 김유정, 동백꽃, 다 김유정 작품 다 거기 써 있는 거 다 아직도 잘 나와. 다음에 김정한, 아까 배웠었죠?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을 그리는 작품이라고, 작가라고. 모래톱 이야기, 수라도, 인간단지. 예, 다음에 객주라고 하는 소설, 아직 표시하지 마. 객주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근데 얘가 장편 소설이 잘 안 나와. 유명하긴 무지하게 유명한 작품인데. 김주영이란 작가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이 양반이 장편 소설을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우리 공시계에서는 홀대를 당해. 그나마도 나올 만한 작품은 외촌장기행. 다음에 징소리, 철쭉제, 무너지는 소리. 네, 문순태 작품 나올 가능성 커요. 이 분단 문학을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6.25 전쟁과 분단, 다음에 통일 또는 무슨 뭐 실향의식, 실향민의식 이런 걸 다루는 작품 써가지고 최근 우리 문정부에서는 나올 만한 그런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모범 경제학생 박완서. 네, 우리나라 2세대 작가죠. 그 밑에 있는 그 위에 있나? 안 나왔네 여기는. 네, 박경리 선생이라고 하는 토지를 썼던 박경리 선생이 우리나라 여류 작가 중에 1세대라고 한다면 이 박경리 선생을 이어가는 2세대 여류 작가가 바로 이 박완서 선생이야. 최근엔 잘 나와요, 이 작품, 이 작가 작품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류 작가 작품들이 꽤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시험 안에서도 양성평등 뭐 이게 많이 나와 지금. 그 여자네 집은 6차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 다음에 엄마의 말뚝,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요 두 작품이 내가 보기엔 예상 작품이에요. 다음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네, 박태원 그러면 이 작품이야 무조건. 최근에도 나왔고. 그리고 박태원 작품 중에 하나 더 나올 작품이 있다면 천변풍경. 요건 아직 안 나왔어요. 요즘에 보면은 자꾸 문학 작품은 안 나온 작품들을 자꾸 발굴을 해, 시험관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드린 겁니다. 다음에 강, 다음에 불꽃, 다음에 재수 없는 금이 환양, 다음에 제3인간형, 양귀자, 난 여자를 좋아해. 여류 작가예요. 생존해 있는. 아마 이 양귀자 씨가 제1대 이상문학상 수상 작가일 거예요. 아마 이 작가가. 현재 활동 중인 작가인데 원미동 시인,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실제 지명입니다. 원미동. 원미동 시리즈를 썼던 작가로 유명합니다. 원래 이 양반이요, 그 부천시 원미동에 살았던 분이에요. 다음에, 그러니까 원미동 시인이나 원미동 사람들 다 한결같이 흑수저의 삶을 그리는, 흑수저의 사는 삶을 그리는 작품들 나올 가능성 커요. 자, 다음에 유예. 아까 얘기했죠. 날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는 작품이다. 윤홍길, 장마.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아이, 촐싹거리기는. 다음에 완장.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나이가 급전에 세계직렬에서 터져나와서 세계직렬에서.
현대 소설이 세계 중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경우 흔치가 않아요. 다음에 장난감 도시, 파편, 다음에 관촌수필. 관촌수필은 장편 소설이에요. 근데 그 수능에는 2번 나왔었고, 수능에 한 작품이 2번 나오는 사례가 많지가 않아. 다음에 관촌수필은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셔가지고 블로그에서 주제나 무슨 뭐 내용, 줄거리 대충 이런 것만 좀 알고 계세요. 다음에 이문열. 네, 현재 이문열 작가는 대작가입니다. 그 황석영 선생과 함께 우리나라 문단을 끌고 있는 살아 계시는 분인데, 금시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음에 오발탄. 작년에 수능 문제에 오발탄이 시나리오로 각색돼서 출제가 됐죠. 다음에 그러니까 저한테 수업을 들으면 조금 좋은 점이 뭐냐, 수능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 내가 수능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년 후년까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됩니다. 다음에 이청준, 네, 황순을 잇는 대작가입니다. 돌아가셨죠. 눈길, 별표 한 5개 쳐놔. 이 작품 잘 나오죠, 이거. 아직까지 잘 나오고 있어. 당신들의 천국, 매자비, 선악동 나그네, 소문의 벽. 소문의 벽도 재작년의 기출작품이죠. 다음에 줄, 이어도. 네, 뭐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도. 다음에 해방전후, 복덕방, 달밤. 이태준의 소설 중에 최근에 달밤이라는 소설이 자주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수능에. 최근에 공시에도 한번 나왔어요. 다음에 달아지는 살들, 판문점, 소시민, 문어앉는 소리. 네, 거기 이호철 그러면 남북 분단의 아픔 이렇게 나오죠. 분단 작가 이 양반도. 그러니까 이 문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남북 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남북에 관련된 그런 작품들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죠. 다음에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돈, 다음에 아버지의 땅. 이 작품도 전쟁과 관련된, 6.25 분단과 관련된 그런 작품이고, 다음에 아베의 가족, 우상의 눈물, 우리들의 날개. 예, 그 우상의 눈물은 이 전상국의 우상의 눈물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처럼 교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사태를 다루는, 학교 폭력을 다루는, 쉽게 말하면 학폭위 소설. 다음에 넘어가서 난소공. 이건 뭐 유명하죠, 작품 자체가. 다음에 채만식, 태평천하, 탕류, 치숙, 논이야기, 미시다방. 작품에 보면 미시다방 이렇게 불러요. 채만식 그러면은 우리 후기의 문학 정신이었던 풍자의 정신을 현대 문학이 계승했던, 네, 그런 작가죠. 최인호 따라하지 마. 합격하면요 나중에 이 사람 작품을 좀 사서 읽어봐. 무지하게 재밌어요. 이 양반 작품 읽으면 다음날 출근 못해. 꼭 밤새워야 돼. 진짜 재밌어. 근데 이상하게도 수능이나 공시에는 안 나와, 이 사람 작품이. 왜? 너무 재밌어서. 참 잘 쓰는 분인데 이상하게 시험하고는 이렇게 인연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하고 인연이 없으니까 재밌는 거야, 이 사람 작품이 어떻게 보면. 다음에 광장. 이 작품도 분단문학이에요. 다음에 하근찬. 이 양반도 분단문학가예요. 대표적인 작품 순환이대. 다음에 흰 종이 수염. 다음에 현진건 잘 알고 있죠? 운수 좋은 날. 술 권하는 사회. 무영탑. 다음에 황석영. 현재 우리 문단을 이끌고 계시는 대작가죠. 객지. 한시연대기. 개밥바라기 별. 몰개월의 새. 하고 한 작품이 빠져있죠. 진짜 중요한 작품. 삼포 가는 길.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거. 이 황석영 작품도 삼포 가는 길 빼놓고는 작품이 현재 출제된 게 없어. 근데 황석영 작품도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는 작품을 쓴 작가들은 이상하게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그나마도 이제 나온다면 여기 객지나 한시연대기는, 객지는 저 장편이에요. 개밥바라기 별, 몰개월이 다 장편이야. 그래서 잘 안 나오는가 봐. 근데 이제 가끔씩 장편도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에 황순원,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죠. 학, 별,
이리도, 독 짖는 늙은이, 목놈이 마을의 개 라고 찍어줬는데 목놈이 마을의 개가 올해 나왔어. 찍어줬다 봄에. 지난 저기 1, 2월 달에 이거 수업할 때 분명히 찍어줬어. 이거 나온다고. 그럼 이제 목놈이 마을의 개가 나왔다면 그 다음 나올 작품이 뭐라고? 이리도. 이게 굉장히 지금 왜 현재 우리가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죠? 몰라. 언제까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 내년에도 한일 관계가 화제가 된다면 이리도 이게 한일 관계랑 굉장히 관계가 깊은 작품이에요. 이게. 다음에 현기영. 현기영 작가는 주로 제주 4.3 사태를 배경으로 많이 작품을 썼던 작가죠. 지상의 숟가락 하나. 이 사람의 대표작은 순이삼촌이죠. 워낙 유명한 작품이에요. 제주도에서는 난 처음에 순이삼촌이라는 작품을 읽을 때 이 순이삼촌을 내가 대학 1학년 때 금서였어. 숨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 하지 말라면 더 해. 그죠? 더 인기가 막 생기고. 보는데 처음에 제목을 보니까 삼촌이야. 근데 읽는데 삼촌이 하나도 안 나와. 이모만 나와. 이모하고 고모만 나와. 오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제주도에서는 이모와 고모를 삼촌이라고 불렀대. 명칭이.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거지 육지하고. 우리는 삼촌 그럼 남자 여자. 그냥 제주도는 삼촌 그럼 여자예요. 이모 고모. 지금은 이제 제주도 육지 따라서 쓰고 있어요. 자 다음에 현대시. 그러고 보니까 내가 프린트를 현대시만 갖고 왔구나. 예요. 다시 갖고 와야지. 잠깐 꺼.